이혼한 지 10년이 훌쩍 지났다. 나는 48세였고 이름은 강서진이었다. 서울 외곽 구로구의 오래된 연립주택 단지에 혼자 살고 있었다. 좁은 골목엔 김치 냄새와 소문이 동시에 퍼졌고 한겨울에도 그 정적은 차갑지 않았다. 근처 약국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맞은편엔 예전에는 제과 공장이 있었다. 지금은 문을 닫고 낡은 간판만 남았다. 퇴근길, 나는 오래된 발라드가 흐르는 이어폰을 끼고 집으로 걸었다. 남편은 벌써 새 가정을 꾸렸고 아들은 도쿄로 유학을 떠났다. 그의 얼굴은 이제 영상통화보다 SNS 사진으로 더 익숙하다. 외로움은 안 보이는데 숨겨야 했다. 단정한 블라우스, 베이지색 롱스커트, 짧은 구베 구두. 늘 똑같은 단정한 모습으로 출근했고 약국에선 종종 이런 분이 왜 혼자세요? 라는 질문을 들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웃었다. 대답은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선반 위 진통제 박스를 꺼내려다 허리를 삐끗했다. 순간 등 아래에서 무언가 툭 소리를 냈고 나는 숨을 멈췄다. 겨우겨우 퇴근해 집에 와 누웠고 며칠간 진통 크림만 바르며 꼼짝 못했다. 셋째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윗집의 박옥순 아주머니였다. 서진 씨 왜 안 보여? 약국 사람들 다 걱정하더라. 그녀는 손수 끓인 미역국을 건네주며 말했다. 그리고는 이내 말을 꺼냈다. 이 근처에 안마하는 분이 있는데 내가 한번 받아봤는데 진짜 살 것 같더라고. 나는 시큰둥했다. 내가 지금 그 앞에서 벗고 누울 기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 예전엔 요양병원에서 일했대. 프로야, 아무 이상한 짓 안 해, 편하게 받아. 그녀는 내 핸드폰에 이름도 저장하지 않은 채 윤재훈이라는 이름으로 연락처를 남겼다. 그 번호를 여러 번 쳐다봤다. 그저 마사지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뛸까? 밤늦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심한 듯 따뜻했다. 내일 오후 4시 괜찮으세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편한 복장이나 가운 챙겨오세요. 그 말에 안도감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다. 결국 짙은 남색 원피스를 꺼냈다. 몸에 자연스럽게 붙는 실루엣. 헤어는 낮게 묶고 작은 진주 귀걸이를 걸었다. 바닐라 향수가 마지막 손질이었다. 그냥 나를 위한 예의 같았다. 그의 집은 근처 고층 아파트였다. 현관 앞에 테라피라고 적힌 작고 정갈한 팻말이 붙어 있었다. 문을 열고 나온 그는 50세쯤 되어 보였다. 짧은 스포츠 머리에 옅은 회색 셔츠, 짙은 데님 바지. 눈빛은 깊었고 목에는 살짝 남은 오래된 상처 자국이 있었다. 강서진님, 어서 오세요. 그의 집은 정돈되어 있었다. 은은한 허브향, 백색 침대 시트, 벽엔 해부학 포스터. 속옷만 남기시고 가운 걸치세요. 밖에서 기다릴게요. 나는 혼자 남겨졌고 손이 떨렸다. 오랜만에 낯선 긴장감, 두려움이 아닌 설렘. 그가 돌아왔을 때 나는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정확했다. 여기죠? 그의 손이 눌렀을 때 나도 모르게 숨이 새어나왔다. 좀 아프실 거예요. 참으세요. 그는 침묵 속에서 나의 등을 따라 움직였다. 손끝이 내 피부를 천천히 읽는 듯했다. 그의 손이 등 아래로 내려올수록 나의 긴장이 풀리면서도 이상한 떨림이 퍼졌다. 그건 통증이 아니라 잊고 있던 감각이었다. 3번은 더 오셔야겠어요. 근육이 많이 뭉쳐 있어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긴장을 너무 많이 하시네요. 혼자서 뭐든 감당하시려나 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내 외투를 챙겨주며 손끝이 목덜미를 스쳤을 때 온몸이 반응했다. 내일 뵐게요, 서진님. 나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허리 통증은 가벼워졌지만 마음은 불타오르는 것 같았다. 그가 내 삶에 들어왔고 나는 그걸 두려워하면서도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전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다. 몸은 가벼웠지만 심장은 묘하게 불편했다. 그의 손길이, 그의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저 치료였을 뿐이라고 스스로 되뇌었지만 가슴 한켠은 그걸 부정하고 있었다. 옷장을 열고 한참을 서 있었다. 오늘은 평범한 원피스 대신 와인빛 랩스커트를 골랐다. 몸을 감싸듯 흐르는 소재, 묶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실루엣. 윗옷은 여유 있는 흰 셔츠, 소매를 반쯤 걷고 어깨는 일부러 살짝 드러내뒀다. 머리는 헝클어진 듯 묶고 야르는 목걸이 하나만 걸었다. 향수는 아주 약하게, 아마도 그가 가까이 왔을 때만 느껴질 정도로.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똑같은 회색 니트 차림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나를 보는 눈길이 분명히 달랐다.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천천히. 오셨군요, 강서진님. 집안은 여전히 정갈했지만 오늘은 클래식 대신 느린 재즈가 흘렀다. 나는 그 차이를 피부로 느꼈다. 그가 건넨 가운은 어제보다 얇았다. 마치 실크처럼 피부에 닿는 순간 살결이 따라 움찔했다. 오늘은 상체 쪽 근육과 옆구리 위주로 풀겠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침대의 옆으로 누운 나를 향해 그는 조용히 다가왔다. 그의 손이 뒷목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고 손끝이 귀 뒤를 살짝 스쳤다. 숨이 얕아졌다. 긴장되세요? 조금. 그럼 천천히 할게요. 제가 조절하겠습니다. 그의 손이 어깨에서 가슴 옆으로, 팔과 옆구리를 따라 내려갔다. 가운 사이로 피부가 숨쉬듯 들썩였다. 손이 스칠 때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혼자인 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부분이 특히 많이 굳었네요. 그의 손이 갈비뼈 쪽을 지날 때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가 한쪽 손으로 나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다. 몸이 자꾸 자신을 숨기려 하네요. 저도 여자인거려. 그는 미소 지었다. 그 웃음은 어제와 달랐다. 정중하면서도 어딘가 슬프고도 다정한.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으셨군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을 느끼고 있었다. 그가 가볍게, 아주 부드럽게 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손이 갑자기 멈췄다. 죄송해요. 선을 넘은 것 같네요. 나는 돌아보며 말했다. 괜찮아요. 저는 무섭지 않아요. 다만, 그냥 여기 있어줘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조용히 나의 얼굴을 쓰다듬듯 뒷손으로 만졌다. 그 손길은 침묵보다 더 깊은 말이었다. 그는 다시 내 등을 따라 손을 움직였다. 이번엔 훨씬 천천히, 천처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복부 쪽 밑에 긴장된 근육이 많아서요. 나는 조용히 끄덕였다. 그가 쿠션을 배 아래에 넣어 골반이 살짝 들렸다. 가운은 아래로 흘러내렸고 나는 그것을 다시 고치지 않았다. 그의 손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허리 아래를 부드럽게 눌렀다. 아슬아슬한 경계선. 하지만 그 손끝엔 여전히 프로의 절제가 있었다. 이상하게 나는 그 절제 속에서 더 큰 떨림을 느꼈다. 이제 됐어요. 그는 가볍게 가운을 정리하며 나를 덮는 담요를 펴주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도 괜찮으시면 계속하죠. 나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아요. 내일 뵐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은 다시 내 어깨를 짧게 스쳤다. 그 찰나의 접촉에 나는 온몸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다. 그날 아침은 다르게 시작됐다. 나는 눈을 뜨자마자 그의 숨결을 떠올렸다. 그의 손, 그의 조심스러운 시선, 그의 조용한 말투까지 모두 피부에 남아 있었다. 거울 앞에 섰다. 오늘은 약국에 가지 않았다. 그저 그의 앞에 서고 싶었다. 일상의 옷이 아닌 나만의 선택으로. 검정 레깅스에 가벼운 베이지색 니트를 걸쳤다. 니트는 어깨 한쪽이 살짝 흘러내렸지만 고치지 않았다. 속은 단정했지만 겉은 일부러 흐트러진 듯한 느낌. 머리는 헝클어진 듯 묶고 은은한 라벤더 향수를 손목에 가볍게 뿌렸다. 그의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빠르게 열렸다. 그는 전보다 더 피곤해 보였다. 머리가 살짝 헝클어졌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얕게 드리워져 있었다. 왔네요. 오늘은 오셨어요도 아니고 어서 오세요도 아니었다. 그저 왔네요. 그의 말투는 조금 더 가까워졌다. 오늘은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어요. 그냥 여기 있어줘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말없이 가운을 내밀었다. 그 순간 그저 그 작은 동작이 어쩐지 가장 따뜻했다. 옷을 갈아입고 나왔을 때 그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라이트도 꺼져 있었고 음악도 흐르지 않았다. 단지 방 안에는 우리 둘의 숨결만이 울리고 있었다. 나는 옆으로 누웠다. 그는 말없이 내 등 뒤에 앉았다. 손끝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목덜미에 닿았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마사지를 하지 않았다. 그저 내 피부 위를 천천히 지나가며 거기에 존재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지금 충분했으니까. 그가 말했다. 왜 다시 왔어요?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을 붙잡았다. 너와 있으면 아프지 않아. 그는 내 손을 더 꼭 잡았다.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게 있었다. 그의 손이 등 아래로 내려갔다. 그저 위로처럼, 안도처럼. 담요를 살며시 올려주면서 그는 말했다. 오늘은 그냥 여기 있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하고 싶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옆에 있고 싶어.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담요를 당겨 내 몸을 감싸 안았고 그 위로 자신의 손을 올렸다. 그 손길은 조용했고 부드러웠고 아주 조심스러웠다. 그는 내 머리카락을 넘기며 조용히 말했다. 내일 나한테 제안이 들어왔어요. 무슨 제안이요? 요양센터에서 다시 일해달라고. 대전 근교, 세종 근처. 나는 담요 속에서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가실 거예요? 당신이 안 온다면? 그의 말은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다. 그는 나를 지켜보다가 내 뺨에 입맞춤하지 않았다. 단지 이마에 손을 얹고 잠시 머물렀다. 그게 더 깊었다. 그게 더 강렬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전날보다 더 어두웠다. 그가 떠날 수 있다는 현실이 서서히 피부로 스며들었다. 옷장을 열었다. 오늘은 편안하고 부드러운 베이지색 니트 원피스를 입었다.
길게 흐르는 실루엣이 몸을 따라 자연스럽게 감싸는 그런 옷. 살짝 두툼한 소재가지만 움직일 때마다 밑단이 은근히 흔들렸다. 검정 스타킹과 무릎까지 오는 브라운 가죽 부츠를 신었다. 머리를 느슨하게 묶고 목에는 얇은 스카프를 둘렀다. 거울을 보며 속삭였다. 오늘 그에게 내 마음을 말해야 해. 그의 아파트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문은 바로 열리지 않았다. 몇 초가 흘러서야 문틈이 열리고 그가 나타났다. 왔군요. 그의 얼굴은 전날보다 더 지쳐 보였다. 들어와요. 그는 말없이 내 겉옷을 받아주었다. 방 안은 조용했다. 음악도 허브향도 없었다. 대신 낮게 깔린 침묵과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다.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는 갑자기 그렇게 말했다. 내 심장은 세게 내려앉았다. 왜요? 내일 아침이면 세종으로 떠날지 모르니까. 나는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다만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있었다. 오늘은 마사지하지 않아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냥 옆에 있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담요를 가져와 소파 위에 놓았다.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앉았다. 그의 손등이 살짝 내 손을 스쳤다. 그 작은 접촉이 전류처럼 퍼졌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나도 당신이 떠나는 게 두려워요. 하지만 잡을 용기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당신을 여기 묶어둘 자격이 없어요. 난 다시 혼자가 되는 게 무서워요.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혼자가 되지 않게 해줄게요. 그의 눈이 커졌다. 그 순간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더 강하게 붙잡았다. 그의 손길이 내 볼을 스쳤다. 나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는 입 맞추지 않았다. 대신 내 이마에 아주 천천히 손가락을 얹었다. 당신이 말해줘야 해요. 내일 떠날지 말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손끝이 내 어깨로 내려왔다. 야은 니트 사이로 느껴지는 온기가 너무 가까워서 숨이 막혔다. 내일. 나는 간신히 말했다. 내일 당신을 보내지 않을게요. 그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기다릴게요. 우리는 그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뜨거웠다. 문은 잠겼다. 2번, 3번 확인한 뒤 나는 그에게로 돌아섰다. 재훈은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눈동자 속에 불안이 스며들어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누구죠? 이 사진. 어떻게? 내 목소리는 내 의지보다 작고 떨렸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느낌 예전에 한 번 있었어요. 언제요?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게 털어놓았다. 요양병원에 있을 때 환자 가족 중 누군가가 나를 오해한 적 있어요. 지나친 친절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땐 병원에서 보호해줬지만 결국 스스로 그만뒀어요. 나는 벽에 기대어 앉았다. 손에 남아있는 봉투의 종이질감이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재훈은 다가와 내 옆에 앉았고 그의 손등이 내 무릎에 닿았다. 무서우세요?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여기 있다면 아니요. 그는 나를 가만히 끌어당겨 안았다. 몸의 온기가 느껴졌다.
더 이상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오래도록 거실 한편에서 서로의 체온에 기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그 집에 머물렀다. 우리는 같은 방에서 같은 침대 위에서 서로 등을 대고 누워 있었다. 그는 등을 돌린 채 조용히 말했다. 나 혼자선 아무것도 못해요. 서울에 남는 것도, 세종으로 가는 것도. 당신 없이면 의미 없어요.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의 손가락이 얽혔다. 당신이 가면 나도 갈게요. 근데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왜? 누군가 우릴 보고 있어? 우리만의 공간이 아니야, 더는.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럼 도망가죠. 조용히. 그게 가능한가요? 당신만 원한다면? 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출근 전에 들를게요. 같이 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이마가 내 이마에 살짝 닿았다. 그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호흡 속에 묻혀 잠들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평소보다 일찍 나섰다. 단정한 베이지 코트, 안에는 어제 그랩 스커트. 한 번도 신지 않았던 크림색 부츠를 신고 머리는 곱게 묶었다. 마치 누군가와 새 출발을 앞둔 사람처럼.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은 닫혀 있었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나는 초인종을 눌렀다. 한 번, 두 번. 반응이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현관 손잡이에 메모가 붙어 있었다. 서진님.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기차역에서 뵙겠습니다. 8시 45분, 6번 플랫폼. 나는 급히 발걸음을 돌려 택시를 잡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도망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어가는 순간. 도착한 역은 붕괴었다. 6번 플랫폼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기차의 엔진음이 울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찾았다. 회색 니트, 검정 가방, 목에는 익숙한 흑단 목걸이줄. 그는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다. 나는 달려갔다. 늦을 뻔했어요. 그래도 왔잖아요.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돌아보았다. 멀리 플랫폼 끝에 누군가 서 있었다. 코트에 모자를 눌러쓴 인물. 하지만 무엇보다 소름 끼친 건 그 사람이 손에 쥐고 있던 작은 폴라로이드 사진이었다. 우리 둘이 전날 밤 나란히 잠든 모습이 담긴 익숙한 장면. 나는 재훈의 팔을 꽉 잡았다. 저기 봐요. 그가 돌아봤을 때 이미 그 그림자는 사라져 있었다. 기차의 문이 열렸다. 재훈은 나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물었다. 지금 타면 우리는 정말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그림자든 뭐든 당신과 함께라면. 우리는 기차에 올랐다. 문이 닫히는 순간 플랫폼 너머에서 익숙한 셔터 소리가 들렸다. 딸깍. 다시 누군가가 우릴 지켜보고 있었다. 기차는 출발했다. 서울은 점점 멀어졌고 창밖의 도시가 천천히 풍경으로 변해갔다.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었다. 그 누군가는 아직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다.